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죠. 이 판결이 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그 논리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이 한 문장, 이 판결이 대한민국을 정말 말 그대로 뒤흔들었습니다. 아니, 법원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결론까지 간 걸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길입니다. 먼저 선고 내용부터 딱 짚어보고요. 혐의가 뭐였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내렸는지, 이걸 토대로 각 피고인들의 유무죄는 어떻게 갈렸는지, 마지막으로 이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뭔지,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날이죠.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말 우리 역사에 오랫동안 남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 대체 뭘로 기소된 걸까요? 혐의의 핵심, 바로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한번 보죠. 혐의의 이름은 바로 내란죄입니다. 좀 무서운 단어죠? 쉽게 말해서 국가의 기본 질서,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고 했다.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주장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경찰을 쫙 깔아서 국회 출입을 막아버리고 심지어 군대까지 국회에 투입하려고 했다. 여기에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가려고 체포조까지 운영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국 입법부, 즉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려는 하나의 큰 그림이었다. 이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자, 이제 법원의 시간입니다. 근데 판사가 바로 누가 잘못했네 이걸 따지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아주 근본적인 법적인 질문부터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 판결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거죠. 첫 번째 질문, 아니 애초에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였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에 대통령은 재임 중에 기소 안 당하는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변호인들은 이걸 딱 잡고 기소도 못하는데 수사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법원이 아주 흥미로운 칼을 꺼내듭니다. 특권은 특권인데 그건 기소, 즉 재판에 넘기는 걸 막는 거지 증거를 모으는 수사까지 막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딱 그은 거예요. 왜냐? 나중에라도 재판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 수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근본적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 쟁점이었죠. 아니, 계엄 선포는 헌법에 있는 대통령 권한인데 자기 권한 쓴 게 어떻게 내란죄가 되냐? 변호인 측은 이건 범죄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엄청나게 강하게 맞섰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동기와 목적이라는 개념을 꺼내 들어요. 이게 정말 날카로운데요. 나라를 구하겠다는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졌다면 그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은 도둑질인 것과 마찬가지죠. 법원은 바로 이 불법적인 목적이 내란의 본질이라고 본 겁니다. 심지어 법원은 수백 년 전 영국의 찰스 1세 재판까지 끌고 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왕이라도 국가 원수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대원칙을 다시 한번 못 박은 겁니다. 자기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그 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법적인 기준이 딱 세워졌습니다. 이제 법원은 이 기준을 가지고 피고인 8명,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판사가 이 복잡한 사건에서 딱 한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이다. 다른 건 다 부차적일 수 있다. 바로 이 행위가 사건의 심장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 표입니다. 보시면 판결이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무기징역,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아주 무거운 형을 받았죠. 그런데 저 아래 두 사람은 아예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법원이 너희는 한 팀이니까 다 유죄. 이게 아니라 각자 역할이랑 증거를 정말 꼼꼼하게 따져봤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법원의 고민이 가장 잘 드러나는 두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유죄를 받은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혹시 억울한 사정은 없는지 여러 번 토의했다는 문구가 들어가요. 판사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3년이라는 다른 피고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합니다. 반면에 김용군 군사경찰은 어땠을까요? 공모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른 사람의 진술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니 무죄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너무 유리하게 봐준 거 아니냐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런 개별적인 판단을 통해 기계적으로 판결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엄청난 판결, 이 무거운 형량,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대체 뭘까요?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나라를 구하려고 했다. 국회가 반국가 세력처럼 변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의도는 순수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이 한마디로 그 주장을 그냥 잘라버립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와, 정말 강력한 비유죠.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2명의 무죄 판결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전원 유죄였다면 이거 그냥 정치 재판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죄를 줌으로써 법원은 우리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라는 저울위에 올려놓고 판단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결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라는 극히 무거운 형을 내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그냥 하룻밤의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의 정말 중요한 기둥 하나를 무너뜨렸고 사회를 극심하게 분열시켰다. 국가의 근간 자체를 흔든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고 본 거죠. 이 판결은 우리 역사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새겼습니다. 민주주의가 준 힘으로 바로 그 민주주의를 공격할 수는 없다는 것. 이 판결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길을 제시하게 될까요? 이제 그 질문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